이번 이제 2회 모의고사를 보니까 최고 득점자는 한 개 틀린 사람이 최고 득점자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놓은 걸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해를 다 하고 풀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강의가 돼 있잖아요.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민법 총칙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 2번 시험을 봤잖아요. 민법 총칙 2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민법 총칙을 강의를 들을 때는 아마 내 생각에 되게 강의를 듣는데 되게 편할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점수가 이제 많이 맞은 사람 많이 맞고 적게 맞은 적게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마 적게 나오신 분들은 강의만 그냥 들었던지 강의를 듣고 암기가 조금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저 뒤에 기출지문 천재가 책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지문을 가지고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용을 보고 저 지문은 프로젝트를 싸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민법은 그냥 강의를 하는데 아마 다른 과목들은 오후에 특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작년에 했더니요. 수업 시간에 하니까 이게 3시간 동안 강의하고 1시간 동안 막 천재를 하니까 너무 막 달려가가지고 학생들이 큰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유료 특강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강의를 들으면서 편하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보니까 지문을 어느 정도 이제 암기도 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기억 속에 메모리 되어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걸 가지고 암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암기를 해야지 암기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암기를 꼭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강의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에는 1월 1일이 월요일이더라고요. 1월 1일 날은 강의를 못해요. 1월 2일부터 오픈이거든요. 1월 달 강의가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되죠. 채권법을 한번 보도록.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분들한테도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민법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주 있죠. 두 번째. 그리고 또 이러면 이번 주에는 또 시간이 많이 좀 비잖아요. 많이 비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채권법 있죠. 채권법을 좀 완벽하게 문제풀이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1번부터 1강부터 쭉 보면서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제발부터 하는데 암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데 보면 자꾸 이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적당히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그게 언제 우리가 이해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좀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최고령 합격자가 몇 세인지 아세요? 올해 최고령 합격자 85세예요. 알겠죠? 85세. 제가 이제 그 노량진에서 강의하는데 그 강의의 동영상을 들었던 분이 합격을 하신 건데 85세예요. 알겠죠? 올해 최고령자가 85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이 몇 년 공부했냐는 건 따질 필요가 없죠. 85세 분 되는 분이 합격을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다 힘들죠. 다 힘든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85세 된 분이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뭐 나의 환경이라든가 나의 뭐 어려움이라든가 이것을 이분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있었던 분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려면 많은 시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앉아 있으려면 이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어야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셔요.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환경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강의 이미 그 채권법하고 지금 거의 다 전 과목을 다 모르려면 민촉물권 채권 특별법 다 강의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먼저 강의 듣고 먼저 문제집 있죠? 아직 우리가 채권법 강의 또 해요. 문제풀이 여기서. 근데 이미 남양주항에서 이미 강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거 들으시고 먼저 듣고 필기를 좀 잘하란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한 다음에
한 강의가 끝나면 무조건 또 강의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한 강의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뭐를 해요? 암기할 거 암기하고. 그럼 대부분 보면 채권법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풀이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알겠죠? 설명 자세히 들었으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 됐잖아요. 문제풀이를 한번 쭉 듣고 난 다음에 꼭 암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습관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강의를 듣기만 하면은 나중에 습관이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꼭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수가 이제 최고점이라는 게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목표죠. 저 사람들이 클래스는 이 정도인데 내가 정작 수준은요 그레이드가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럼 나도 그 정도의 그레이드는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부하는 건 습관이기 때문에 공부를 1시간이라도 많이 공부한 사람, 하루라도 먼저 공부한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또 다른 구조는 내가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뭐가 돼 있죠? 이미 녹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법은요,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개강하잖아요. 1월 둘째 주에 개강하면 마지막 시간이나 아니면 셋째 시간에요. 한번 사람들, 처음에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만이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요. 그래서 채권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 시간이 많잖아요. 뒤에요. 밑에 빈 시간들 많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10강밖에 안 돼요. 채권법이. 10개니까 하루에 한 2개씩만 들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채권법에 문제가 별로 안 되고 채권법은 설명하는 게 좀 많아요. 처음으로 먼저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의를 듣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요. 앞에 전 100%를 강의를 다 한 것이에요. 100%를요. 알겠죠? 채권법은. 100% 강의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알겠죠? 아주 강의가 자세히 돼 있고 내년 10월 달에 시험 봐도 전혀 지장 없게끔 문제풀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걸 좀 듣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면, 자, 페이지요. 기본,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요. 페이지요. 215. 문제집이요. 문제집은 어디냐면, 문제는 페이지요. 페이지 182요. 243번. 243번이요. 여기서 문제 보면 우리가 매매인데요. 이 매매인데 매매는 뭐가 있냐면 여기 일방 예약이 있고요. 일방 예약.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실 수치가 있어요. 과실 수치권. 과실 수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담보 책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매매에서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 매매에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보냐면 일방 예약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방 예약. 그래서 일방 예약에서요. 과실 수치까지를 먼저 한번 보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뭘 보냐? 담보 책임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니까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 여러분요. 215, 216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 보셔요. 우리가 이제 먼저 봐봐. 우리 기본서 한번 기본서 위치를 한번 볼까요? 기본서. 우리 기본서를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동시이행 항명권이 있고요. 위험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여기 해제권이 있단 말이에요. 해제권. 그 다음에 일방 예약이 있고요. 일방 예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이 있고요. 계약금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임대차 이렇게 있고요. 지금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동시 항명권 여기가 있고요. 해제권은 여기가 있고요. 일방 예약 여기가 있고요. 계약금 계약이 있고 담보 책임이 있고 이런 순서로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채권법에는요. 그런데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실제 거래? 그걸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자,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2월 1일 예약을 하잖아요. 이것을 일방 예약이라고. 보통 이제 편무 예약이 있고 일방 예약인데 그냥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해. 예약이 이렇게 있어요. 예약이. 2월 1일 날. 그러면 예약이요. 여기 봐봐요. 예약은 우리 책에 보면 순서가 보면 여기 있잖아요. 끝에. 근데 실제 거래는 예약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요. 여기 3월 1일 날요. 뭘 한다? 본 계약을 체결하죠.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서 뭘 하냐? 계약금 계약을 하죠. 계약금 계약. 여기서 이제 계약금 계약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계약금 계약 여기 나오잖아요. 끝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요. 4월 1일 날 뭘 한다? 중도금을 이렇게 주죠. 중도금이요. 그 다음에 여기요. 5월 1일 날 잔금을 이렇게 주고요. 잔금. 그 다음에 여기요. 6월 1일 날 하자가 발생한다. 물건에 하자가 발생해. 이 하자가 발생하면서 뭘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담보 책임.
담보책임은 저기 보면 맨 끝에 나오니까 말이 맞죠. 그런데 여기요, 잔금이죠.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근데 우리 책에 보면 동시이행은 맨 위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여기요, 중도금이죠. 여기 중도금이요. 중도금 이후 단계를 뭐란다? 이행 단계라고 하고, 이행 단계. 여기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채무를 불이행한다고 하죠. 채무 불이행 이렇게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약이 해지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순서로 보면 먼저 뭐요?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이후에 채무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만약에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행을 하게 되면 먼저 동시행 관계에 있고, 그러고 나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더니 지붕이 뚫려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뭘 청구한다? 담보 책임.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동시행이요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가 두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이고 담보 책임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의 순서하고 실제 거래의 순서가 다르다 이 말이죠. 내 말처럼 여러분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배우니까 어디가 먼저인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했냐? 해제 공부했죠. 지금요 동시행 한백권 지금 공부했단 말이죠. 이미요. 이 두 가지는 이미 공부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계약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부터 뭘 보냐? 예약부터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언제나 계약이고요. 계약이니까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우린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예약은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음식점에 가서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할 때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음식점 주인하고 나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죠. 우리 몇 명 간다, 3명 간다. 그런데 혹시 한 명 추가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뭘 붙여서 지금 조건을 붙인 거잖아요. 알겠죠? 원래는 우리 소고기 먹을 건데요. 혹시 만약에 다 먹고 나면 돼지고기도 아마 먹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돼지고기 준비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이게 여러분요. 일방행위하고 다르다. 일방행위. 일방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면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야. 단독. 이게 다르다니까? 일방예약은 언제나 계약이고 일방행위는 뭐다? 단독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일방예약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예약 뭐가 나요?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러면 예약을 완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완결했다?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본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뭐란다? 이것을 주된 계약, 계약금 계약을 뭐란다?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종된이란 말이 뭐냐? 본계약이 만약에 무효나 되죠? 무효 취소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금 계약도 실효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종된 계약이니까요. 요물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죠. 계약 채권을 할 때 요물계약 뭐가 있어요? 현대계보가 있죠. 뭐가 있다? 현대계보, 현상광고, 계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죠. 요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만약에요 계약금을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계약금을요. 그런데 일단 의리 가봤는데 계약금을 600을 지급을 했어요. 아직 400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있는 것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의리는요 600 지급한 것만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400을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갑은요, 갑은 계약금 1,000만 원인데 600 받았죠? 600의 2배 1,200만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그건 못해요. 1,2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1,000을 받기로 했죠? 그럼 100 2배를 줘야 되죠? 100이면 1,000 받은 거에다가 다시 1,000을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줘야 되죠? 난 지금 얼마 받았죠? 600 받았죠? 600에다가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돈이 얼마죠? 1,000이죠? 1,000을 더 줘서. 그래, 1,6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지 1,2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약금 주고자 하는 계약금의 2배를 줘야 돼. 그런데 일단은 얼마밖에 안 받았어요? 600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냥 600 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얼마를 줘야 돼요? 1,000을 또 줘야 돼요. 1,000. 그래, 1,600을 줘야 되는 거예요. 1,200이 아니고. 아시겠죠? 이 사람은요, 1,000을 주기로 했는데 600을 줬죠? 그럼 600만 포기하면 안 돼. 400을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돼. 그걸 요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기라고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죠? 계약금 계약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약 관계권은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이것은 형성권이란 말이죠. 여러분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상대방이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가분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배, 2,000만 원을 주고 무조건 계약을 해제. 일방적 의사표시는 그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를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러니까요, 1,000만 원 주고 나중에 1,000만 원 줄게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반드시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해야 돼. 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형성권이고 예약 완결권. 이 형성권이니까 뭐 할 수 있냐? 가등기도 할 수 있다고. 가등기 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고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봐봐요. 여기 1번이요. 1번 이렇게 갑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이요. 2번에 을이요.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예약을 했으니까 예약 완결권 행사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겠죠? 본계약을 하게 되겠죠? 본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요, 갑에게요,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갑이 이것을 3번 병한테 처분했다고 할지라도 양수인이죠? 양수인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갑,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을 누가 입증한다? 법관이 직권으로 입증을 한다. 먼저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합의로 정한다. 합의가 안 되면 뭐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봐. 법에도 규정이 없다 그러면 몇 년이다? 10년이 된다. 10년. 몇 년? 10년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음식점 예약을 할 때 몇 시까지 몇 명이 간다고 합의해 안 해? 하죠. 합의가 없으면 10년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합의가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소멸시효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점유를 넘겨봤죠. 점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하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요. 매도인한테 물건은 넘겨받았어. 물건은 넘겨받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등기를 청구하면 되냐?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물건을 넘겨받잖아요. 물건을 넘겨받으면 몇 년 안에 등기를 청구하면 돼?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하면 돼. 10년 안에. 알겠죠? 그런데 물건을 넘겨받은 경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100년, 1000년 이상도 등기를 청구해. 알겠죠? 물건을 인도받아 있으면. 그런데요,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죠? 그런데 제척기간은 그런 거 없어. 제척기간은 물건을 넘겨받든 말든 무조건 당사자는 합의 안에 해야 되고 합의가 없으면 법의 규정을 보고 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몇 년? 무조건 10년이야. 알겠죠? 그런데 등기 청구권은 그럼 즉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인도받았다. 인도받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제척기간은 물건을 인도받고 있어도 제척기간을 뭐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끝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약 완결권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 243번 한번 봐봐. 243번 예약 완결권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볼까요? 243번 1번 예약상의 182페이지 1번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라면 이렇게 됐죠?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라면 뭐가 성립된다? 본계약이 성립해. 봐봐. 예약 완결권 행사하게 하게 되면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은요. 부동산 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 완결권 뭐죠? 형성권이죠?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고 양도 상속할 수 있다. 가등기 밑에다가 양도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여기 봐봐 여기 가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죠. 그럼요.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이 체결되죠. 본계약이 체결되면 을은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양도인한테 청구한다? 양수인한테 청구한다? 양도인에게. 두 번째 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돼. 양도인에게. 자, 4번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채워갈 수 있고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말을 해야 돼. 완결권 행사할 것이 말 것인지. 그래서 갑이한테 물어봐. 당신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본계약 체결할 거야 말 거야?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를 표시해야 본계약이 성립했는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안 한다는 것이다? 안 한다는 말이죠.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없어진다. 그래서요 그것은 뭐가 된다?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5번요. 당사 사이에 약정이 없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요, 형성권인 제척기간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법의 규정을 보고, 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합의가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이렇게. 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해. 자, 이제 예약, 일방 예약 봤죠? 예약. 자, 그럼 여기 한번 봐. 본계약을 체결하죠?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준단 말이에요. 계약금. 이러면요, 이 계약금 계약을 말한다. 이러면요, 강의 노트는 몇 페이지냐? 강의 노트는 216페이지 봐봐. 216. 계약금 계약이죠? 이런 봐봐. 565조. 565조에 보면 뭐라 하냐?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 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예전에는 뭐냐면, 한 번 계약 준수의 원칙이 있어. 계약 준수의 원칙. 이러면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준수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되도록 해지하지 마라. 이 말이죠. 계약을 준수해라.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옛날에는 한 번 계약을 하면 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계약금 제도라는 것을 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금을, 제약금을 지급하죠? 지급한 사람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제도라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한 번 계약을 하면 끝까지 그 계약을 내가 아무리 불리해도 계약을 지켜야 돼. 계약 준수 원칙이에요. 이걸 뭐란다? 채권법은 법세라고 그래요. 법세. 법세라는 것은 법에 족쇄를 채워버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 이제 계약금 계약이라는 제도를 두면서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계약금 제도라는 제도가 발명을 해서 계약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두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해지하면 안 되죠. 왜?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상실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계약금을 준 사람은 대신 그것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상대방의 손해를 보존해 주는 거죠. 받은 사람은 그냥 해지하면 안 되죠. 받은 것을 몇 배? 2배를 주고 해지한다. 그게 565조에 나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해약금이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이 아니라고. 만약에 계약금을 딱 주면서 뭐라 한다? 우리는 절대로 이건 계약 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이러면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으로 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법조문요. 무조건 해약금이 아니야. 자, 한번 봐봐. 거기 해약금이라고 돼 있죠? 해약금 보면 자, 제1항 봐봐. 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줄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가 뭐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말이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교부한 자는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법조문을 딱 보면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이 아니라고. 무조건 다른 말이 없으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계약금을 딱 주면서 뭐냐냐, 절대로 2배를 주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계약금이 아무리 있어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해약금이 아니라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이라고.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번 해약하니까 이걸 말한다? 약정해지라고. 우리가 약정해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미리 유보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걸 말한다? 이행기까지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중도금을 4천을 주기로 했어요. 4천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에 대해서 3천만 줬다. 3천만. 아직 1,000을 더 줬다 이 말이죠. 3천을 지급했다. 그러면 일부만 지급했죠. 그래도 계약금을 가지고 더 이상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든 을이든 일부나 전부를 이행을 하죠. 일부나 전부를 이행하죠. 그럼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중도금이 4월 1일이죠. 4월 1일인데요. 여기요. 3월 25일 날이요. 3월 25일 날 중도금을 미리서 지급한 경우도 있어. 그러면 3월 25일부터 이행 단계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중도금을 4월 1일 날 지급해야 된다. 이런 약정이 없으면 미리서 지급할 수 있어. 미리서 지급하죠? 더 이상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계약금이라는 해제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니까 이행 단계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행 단계는 중도금 이후가 이행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단계가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원상 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해지할 때는 원상 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채무 불이행이란 해지라든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계약금을 줬다 하더라도 언제나 계약금이 해약금인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나 계약금이 해약금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일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있다 할지라도 일방이나 타방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럴 때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말 수도 있다. 해제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계약금을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것은 뭐냐?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2배를 주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면 돼요.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니까. 갑이 1,000만 원 받았단 말이죠.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아. 나 그냥 중도금 지나기 전까지 3월 1일이 되기 전까지 내가 3월 20날 나 그냥 이 계약 포기할게요. 당신 난 받은 거 내가 1,000만 원에다가 내가 1,000만 원 2배 줄 테니까 먹고 떨어지슈. 이렇게 하면서 2,000만 원이 줬어. 줬더니 저쪽에서 내가 평생에 이 좋은 계약을 한 거 처음인데 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2,000 주고 해지한다고 말하면 끝이다. 더 이상 알갈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2,000원 줬더니 자기는 받을 수 없대요. 그럼 받지 마. 알겠죠? 그걸 공탁시킬 필요도 없어. 왜?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이 해지하면 끝이니까. 내 통장에 넣어놓고 너 그럼 언제든지 와. 계좌번호 주면 내가 입금시켜줄게. 그럼 끝이에요. 계좌번호 안 주면 계속 안 주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죠. 중도금에서 잔금 지나기 전까지 여기 어디에서 일방 이건 항상 이러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계약금 상태에서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러면 항상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이행 단계 이후에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제발 부탁인데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이행 단계 이후에서 나온다고. 여기에서 채무 불이행이 나온다고. 그런데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 일방은 누구다?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죠.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해가 얼마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당신의 잘못으로 내가 손해가 얼마다? 당신 손해 내가 지금 여기서 나 그냥 계약 해지할 건데 당신 손해 얼마야? 그러면 봉치죠. 글쎄요, 손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딱히 뭐라고 말할 것은 없어. 알겠죠? 명확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1억 2천을 산다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하고 먼저 계약했으니까 당신 그거 계약하면 나 가만 안 있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이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계약해서 한 2천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알고 있어 모르겠어. 알고 있을 때는 입증이 쉽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단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 주면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뭐를 해야 돼? 반드시 특약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이걸 뭐냐? 위약금 특약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처음에 2월, 3월 1일 계약을 하면서 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딱 주면서 뭐라 하냐? 우리가 만약에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갑이나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우리는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시다. 이렇게. 또는 만약에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어느 일방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몰치당하는 것으로 합시다. 계약금 준 사람은 절대로 돌려준다 안 돌린다.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런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특약을 했느냐 안 했냐. 안 했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돈을 청구해야 돼. 실제 손해.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있으면 뭐냐? 위약벌 또는요 손해배상의 애정.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뭘 한다? 추정을 해. 그래서 봐봐. 만약에요 갑자기요 아무 말 없다가 을이요 중도금 3,000원 딱 주고 있어. 주고요 중간에요 나 더 이상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큰 손해 보겠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손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계약금 1,000만 원을. 그런데 갑자기 나 계약 못 지키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가요. 이 사람한테 얼마 되냐? 2천이 손해가 나서 2천 갑한테 2천의 손해가 나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1,000만 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합의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손해가 100밖에 안 났어. 그래도 1,000을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가 이익이야? 900이 이익인 것이에요. 우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한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 예정 얘기 너무나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액 갈 수는 있는 거예요. 하는데 아무튼 그걸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위약벌은 뭐냐? 위약벌은 계약금 일단 떼이고 1,000만 원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 떼이는 거. 여러분요, 만약에 전번에 한번 어떤 학생이요, 한번 문의 왔는데 그분한테 나한테 물어보더니 문자가 와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는 참 내 강의를 들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문자가 밤에 온 거예요. 자기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위약금으로 8천인가 위약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이 계약을 내가 깨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걸 내가 또 문자로 해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로 해줘야 되잖아요. 뭔지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계속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3번인가 했는데 3번 다 수신거부로 해버리니까 더 이상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놔뒀는데 그 말은 자기가 그 계약을 그냥 깨려고 했더니 그냥 돈 8천이 아까워서 그냥 계약을 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계약금에다가 계약금 떼이고 1,000만 원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손해를 8천을 더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8천을 더 주는 거예요. 그걸 위약벌이라고 그래. 그럼 위약금 약정은 위약금에서 1,000만 원만 계약금만 떼이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약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상가 분양 받으면 반드시 위약벌이라고 돼 있어. 알겠죠? 계약서 밑에 꼭 읽어봐. 그 사람들 설명할 때 적당히 해버려. 왜? 뭐 위약벌이 있는데요. 계약은 계약 나중에 해지할 아니시잖아요. 예, 그럼 문제 없고 이렇게 넘어가. 문제 없기는 뭐가 문제 없어. 알겠죠?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깨게 될 때 위약벌이 있으면 위약벌이 얼마인가를 봐야죠. 그러면 전체 분양대금 2%. 아니면 계약금의 2배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위약벌이 얼마나 돼? 꼭 위약벌 약정 그것도 꼭 뒤에 보면 살짝 적어놨어. 알겠죠? 그러니까 꼭 봐야 돼. 그러면 계약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 그러니까 위약벌은 감액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왜?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는데 뭘 감액을 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위약금 특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만 계약을 해지한다?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다.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어느 일방, 갑이든 을이든 어느 일방이라도 전부든 일부든 이행을 하면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위약금 특약을 했다. 그러면 위약금 특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계약금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중도금 이후는 위약금으로 추정해.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됐죠? 만약에 위약금 특약이 없다. 그러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만 추정을 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뭐가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계약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계약금이 해약금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금이 해약금이 아니고 매매금의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말 수도 있다. 해제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그럼 244를 봐. 244. 자, 보시면 을이요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줄고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어. 그러면 이 182페이지 244번. 그럼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단 말은 계약금은 오로지 뭐로 본다? 해약금만 추정한다. 계약금 3천을 줬다. 3천 많이 더 줬네. 1번요. 갑이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 갑은 받은 사람이죠. 해제의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몇 배를 줘야 돼? 2배. 반드시 배액. 2번. 만약 을에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하죠. 갑이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갑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됐나요? 봐봐. 지금 중도금 지급이 지체 줄고 그걸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여기 채무불이행 중도금 지급이 여기서는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여기서는 봐봐. 여기 보라고. 동포이라면 여기 고개를 들어서 나를 넌지시 한번 봐봐. 알겠죠? 중도금 이후를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령일 때 그냥 먹으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돼. 지금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기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으니까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응? 그래서 여기 갑에게 기소한다, X.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왜? 지금 위에서 위약금 약정 업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을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 줄거 단순히 이행의 준비 이콜 이행 단계 X예요. 이행 단계,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대출을 신청을 해놨다거나 대출을 신청해서 내 통장에 입금이 됐다거나 이 정도. 이러면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한테 나 지금 너 중도금 줄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 나 지금 돈이 있다. 나 지금 은행 가고 있다. 이거죠. 이게 이행 단계지. 나 통장에 돈이 있을걸?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알겠죠?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에요? 이렇게 나왔어. 나 지금 잔금 가지고 등기소로 가고 있다. 너도 등기소로 등기소를 가지고 와라. 그걸 이행 단계라고 그래. 나 등기소에 돈 줄 때 왜? 이 사람은 의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등기 서류 보면서 잔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의심 덩어리죠. 그러든지 말든지 내 지금 잔금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등기소로 가고 있다. 이게 이행 단계라니까. 단순히 준비만 하고 있다. 통장에 나 돈 있는데 이건 아니라니까. 돈 있으면 뭐해? 돈을 입금시켜야죠. 그러면 계좌번호 알려달라거나. 알겠죠?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알겠죠? 그것을 단순히 뭐라 했다? 이행 준비만. 그러면 이행 단계는 아니다? 아니다. 아직 이행 단계 아니니까 계약금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계약금은 허가가 있든 없든 플러스 이행기 전까지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플러스 이행기 전까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가능.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어. 우리가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냐 없냐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슨 알겠죠? 뭐가 중요하다? 이행기 전이냐 후냐.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을이 중도금을 자기압 수표. 여러분 수표는 뭐가 똑같아? 유동성이 있어. 유동성. 알겠죠? 수표는 뭐가 있다? 그것은 현금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수표로 지급했단 말은 여기 중도금을 수표로 지급했단 말은 이행 단계다. 이행 단계.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1번이요? 1번. 자, 그 다음에 245번 한번 다시 한번 봐. 245.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갑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줄거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이콜 이행 단계. 그럼 뭐다? 245번.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번. 갑의 해제권 행사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알겠죠? 왜요? 왜 배액 상환과 함께 줄고? 왜냐? 우리 봐봐.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이야. 형성권의 일방적 의사 표시. 일방적이라는 것은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돼. 반드시란 말은 좀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동의라면 배액 제공 없이도 해지할 수는 있긴 있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으면 반드시 배액을 제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했으나 을이 수령하지 않는 줄거 을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수령하든 말든 하든 하지 않든 일단 우리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면 공탁하여야 하겠다. 공탁이 아니야. 알겠죠? 공탁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유효한 해지권 행사가 된다. 틀렸죠? 4번. 배액 상환을 받은 을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 봐봐. 여기. 우리가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을의 잘못으로, 기적사유로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뭐가 없어? 특약이 없는 한, 줄거 써 거기다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한다 이 말. 실제 손해, 알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246건 하나 봐. 246. 자, 보면 틀린 것은요, 1번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더 이상 인생 볼 필요 없죠? 이행 단계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2번 대금 불입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금액은 그냥 일체 반환. 여기까지를 말한다고 위약금 특약이라고 그래. 이것을 대금 불입 불이행 시죠. 이때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얘기하죠. 대금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불이행하면은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금액이 일체 반환이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요, 이 계약금은 봐봐. 이 계약금 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뭐로 보고? 해약금. 중도금 이후에서는 뭐로 보고? 위약금. 위약금 중에서도 뭐로 보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해.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 줄고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성질, 그것을 위약금 특약이라고 해요. 위약금 특약. 자, 3번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줄고 부당하게 과다. 봐봐, 말을 봐. 여기 보라고. 동포 여러분, 여기 위약벌은 감액이 안 돼. 손해배상 예정은 말 수 있어. 과다하면은 감액할 수 있어.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은 과다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이죠. 옆줄 쓰고 위약벌이 과다해도 감액 청구 X. 감액 못한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 여기 계약금. 여러분 계약금 여기 얘기하죠. 여기 잘 봐. 다시 봐. 계약금이죠. 채무불이행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거기 얘기하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및 손해배상을 배제. 이 말이 그만이야. 아까 우리 알죠? 계약금에 대한 수수를 했죠. 계약금 했죠.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의해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줄고 그것을 법정해제권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알겠죠? 해제나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있다 할지라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권에 의해서 해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5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았어. 그런데 줄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행단계다. 이행단계. 우리는요, 전부가 이행해야 돼? 일부만 이행해도 돼? 일방만 이행을 해도 되죠. 그래도 이행단계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 자, 나머지는 여러분요 다 했고 페이지 200, 강의 노트 219로 봐. 강의 노트 219.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 여기서 과실한 걸 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여러분요, 지금 채권법하고 물권법은 여러분요, 거의 뭐 100%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1월달, 2월달 강의를 들어도 여기보다 더 뭐 판례가 한두 개는 더 추가될 수 있어도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년 10월 27일 날 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강의를 계속 앞으로도 한 6, 7번을 들을 거예요. 특강, 무료 특강으로 7, 10번 정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인이 박히기는 박힐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헷갈리니까 먹고 살만하면 그때 알겠죠? 자, 과실은 점유 플러스 뭘 해야 한다?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과실은 점유는 뭐죠? 목적으로 인도라고 그래. 인도하고 사용 수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점유와 사용 수익을 둘 다 하는 경우에만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물권법에 배웠잖아. 과실 수취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잖아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은 왜 안 돼? 지역권은 왜 안 돼? 그렇죠. 점유하지 않잖아요. 지역권은 점유를 안 해. 그래서 안 돼. 점유권은 왜 안 돼? 점유권은 왜 안 돼? 점유하는데 왜 안 돼?
사용 수익을 하지 않잖아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왜 안 돼?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하고 질권하고는 점유하는데 왜 안 돼? 용익이 아니잖아요. 담보잖아요. 담보. 저당권은 왜 안 돼? 그놈은 담보니까 안 되지만 그놈은 또 뭐를 하잖아? 점유를 하지 않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에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알겠죠? 자, 그럼 봐. 우리가 여기요. 매도인이죠. 여기가 뭐죠? 매수인이죠. 항상 중요한 것은 인도야. 5월 1일 인도. 여기서 인도죠. 인도는 점유죠. 인도하기 전에 누구?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누구? 매수인이에요. 여기 봐. 여기 여러분요. 등기는 중요하잖아. 등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등기가 된 땅에서 배가 잘 열려. 등기가 안 된 땅에서 잘 열려? 어디가 더 잘 열려? 몰라. 왜 몰라? 나는 아는데 왜 몰라? 등기가 잘 된 땅에서 가수원에서 등기가 되어 있는 가수원에서 배가 잘 열려. 등기가 안 된 데서 잘 열려? 안 된 게 더 잘 열려. 쪽팔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빨리 그냥 배 잘하고 빨리 수학하고 말하고. 왜? 그 배 열렸는데 여기는 등기가 돼 있어 물어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안 된 게 더 잘 열려.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 등기가 된 것 되든 등기가 안 되든 과실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해. 등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걸 얘기해. 등기를 했다 등기 안 했다 이건 절대로 과실하고 문제가 안 돼. 내 말 됐죠 지금? 그러면 뭐냐 여기요 3월 1일 잔금을 줬다. 잔금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매도인은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잔금 받기 전까지만 매도인, 잔금 받고 난 후는 매수인이다. 알겠죠? 그럼 여기요 이 사람은 잔금을요 7월 1일 잔금 1억 원을 잔금을 나중에 지급해. 매수인이 자기는 5월 1일 날 물건 받았어. 그리고 자기는 과실 월세를 받아 먹으면서 잔금은 7월 1일 1억은 나중에 준단 말이죠. 그럼 그냥 잔금 날짜에 잔금만 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두 달 동안에 뭐까지 줘야 돼? 이자까지. 그래서 매수인은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거기 보면 그 네 가지가 그렇게 쓰여 있다 이 말이죠. 등기는 절대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른쪽 네 가지. 그림 네 가지죠? 여기는 한꺼번에 써놨지만 지금 그림을 나눠놨잖아요. 먼저 인도받은 때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뭐야? 밑에 그림은 등기죠. 등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른쪽 위에는 먼저 잔금을 지급했을 때, 오른쪽 밑에는 잔금을 나중에 지급했을 때. 이렇게 지금 강의 노트에 지금 네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뭐만 있으면? 눈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우리는 여러분요, 현실 매매라고 했어요. 현실 매매. 현실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현실 매매가 뭐예요? 물건 인도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 그런데 이 대금 지급을 어디서 해? 어디서?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지급해. 물건을 인도받으면서 지급을 해. 여러분요, 봐봐. 어디냐면 편의점을 봐봐. 편의점에서 우리가요, 물건 인도받으면서 돈을 주죠. 이게 현실 매매라고 그래. 인도받으면서 돈 주죠?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 창고에 가서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또 창고에 따라서 돈을 줘요. 알겠죠? 생각을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잔금을 인도와 동시, 인도 장소.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인도와 동시, 인도 장소. 알겠죠? 그래서 물건이 있었던 장소 그러면 난리가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담보 책임은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요 220페이지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간이 좀 기니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